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송민석 사회자 대신 진행을 맡았습니다. 이용순입니다. 국내 코로나19 확진자 수가 급증하고 있습니다. 2차 대유행 우려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정부가 수도권 중심으로 시행하고 있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를 충청을 포함해서 이제 전국으로 시행하고 있는데요.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늘어나고 있는 확진자 수를 줄이지 못한다. 그러면 3단계 조치까지 시행할 수 있다. 이런 얘기 정부가 내놓고 있습니다. KBS 생생 토론에서는 코로나19 이 추가 확산의 원인 뭔지 또 3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면 우리 사회에 어떤 영향을 줄 것인지 또 그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대응할지 주로 이제 이야기를 나눠보겠습니다. 토론에 함께하실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대전시 문인환 감염병 관리과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대전시 의사회에서 서지원 감염질환 대책위원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연구원 재난안전연구센터 조성센터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충남대 경제학과 정세훈 교수 자리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예, 안녕하세요. 네, 본격적인 토론을 시작하기 앞서 저희가 준비한 영상이 있는데 함께 먼저 보시겠습니다.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는 이제 전국으로 확대됐습니다. 아예 3단계, 그러니까 사실상의 경제 봉쇄 조치를 취해야 되는 거 아니냐 하는 목소리도 있는데 네, 정부가 이제 장마 집중호우 이후에 이제 충청권에도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확대 시행하고 있습니다. 23일이었는데요. 자, 이제 정부의 2단계 조치 이제 전국으로 확대했는데 이 감염자 수가 이제 꺾이지는 않고 있습니다. 전국 상황 어떤지 문 과장님 어떻습니까? 예, 수도권 중심으로 발생했던 집단 감염이 8월 15일 이후 세 자릿수를 유지하면서 이 부분이 이제 전국적으로 지역 감염을 확산되는 추세고요. 역시 우리 시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매우 엄중하고 심각한 상황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저 조성센터장 어떻습니까? 충남 지역은 좀 뜸했는데 천안과 아산을 중심으로 좀 심각할 정도로 이제 이 증가 추세가 눈에 띕니다.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조성센터장? 네, 우선은 그 15일 이후에 순천향대학교 천안병원에서 집단 감염이 좀 일어나서 그 여파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 관계로 이제 N차 감염이라고 하는 그 가족이라든지 직장 내로 감염이 확대되는 그런 추세들을 계속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기준으로 보면은 지금 441명이었다가 이제 오늘 0시에 발표된 기준으로는 약간 줄기는 했습니다. 371명으로 나타나고는 있는데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환자가 많이 늘어나고 있다 보니까 실제로 어제는 수도권에서만 발생한 비율이 이제 300명을 우선 넘어섰고요. 그거보다 조금 확산세가 줄어드는 것 같다라고 인식할 만한 수준은 아닌 것 같습니다. 오늘 기준이 약간 줄었다는 것뿐이기 때문에 앞으로의 확산은 얼마나 더 이어질지 사실 예측하기가 좀 어렵지 않는가 이렇게 보고 있고요. 이것이 수도권을 중심으로 많이 확대가 되다 보니까 그 지역 내에서만 머물지 않고 오히려 그 전국으로 확대되는 추세가 좀 더 가속화되면서 이것이 이제 지역 내에도 아무래도 영향을 크게 미치는 것이 아닌가라고 생각이 듭니다. 자, 서지원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그 발생 초기부터 쭉 어떤 발생 추이를 이제 지켜보셨는데, 이 장마 이후에 어떤 수해 피해가 많이 난 이후에 또 이제 확산 추세가 팍 올라가가지고 걱정이 큰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예, 지난번 그 장마를 겪으면서 사람들이 많이 그 지친 것 같고 그다음에 많이 경계심이 느슨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그 장마 끝나고 나서부터 활동량이 많아지고 밖에 외부 활동이 많아지고 그리고 또 뭐 날씨가 더우니까 또 실내 그 시원한 카페나 뭐 이런 장소들을 많이 찾게 되면서 그 환자들이 폭증하는 그런 양상으로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렇군요. 그 정세현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그 청년층은 아무래도 어떤 활동력이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이제 그
병을 옮기는 그런 주체가 된다면 좀 이렇게 확산이 넓어지는 그런 그 범위를 갖고 있는데요. 청년들의 어떤 감염 추세 좀 어떻게 파악하고 계신가요? 청년들 같은 경우는 아무래도 빠르다고 하죠. 그러나 네. 이제 다른 한편으로는 오히려 또 잘 증상이 발현되지 않는 경우도 있고 또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걸렸다가 낫는 경우도 있고 그렇기 때문에 대학이 지난 학기에 완전히 거의 문을 닫은 셈으로 네. 사이버 강의를 하고 그렇게 버텼거든요. 그래서 사실 청년들이 어느 정도인지는 그 잡히지 않는 것이 오히려 더 위험한 그런 측면이 있는 것 같습니다. 자, 그 궁금한 점이 또 있기도 한데 2학기에 대학은 어떻습니까? 원격 수업을 계속하게 되나요? 아니면은 그렇게 되는 상황인가요? 예, 어떻습니까? 예. 대학은 2학기에도 얼마 전까지만 해도 대면으로 반, 온라인으로 반 이렇게 이야기가 되었다가 최근에 급속도로 네. 확산세가 나타나면서 아예 그냥 다 각오를 하고 있는 그런 상태입니다. 네. 그리고 온라인으로 좀 전환한 그런 상태입니다. 네, 문희영 과장은 이제 2단계 조치,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가 이제 한 주가량 이제 시행되는 거지 않습니까? 자, 확산 추이를 좀 누그러뜨리는 그런 어떤 효과가 있습니까? 어떻게? 그래서 분석하고 저희가 이제 그 8월 23일이죠. 0시 기준으로 해서 전국적으로 이제 사회적 거리 2단계 조치가 들어갔는데 9월 6일까지 저희 시도 네. 시행이 되는데요. 그 결과는 이번 주를 한번 지나봐야겠고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그래도 효과가 있지 않나 그렇게 봅니다. 왜냐하면은 그 8월 22일 정점을 기준으로 해서 14명이 나왔었거든요. 네. 근데 이제 확진자 수가 조금은 줄어들고 있는 그런 조심스럽지만 줄어들고 있는 추세고요. 다만 이제 앞으로 지금 수도권이라든지 이쪽이 지금 굉장히 많이 상승이 되고 있기 때문에 확진자 수가 이 부분을 어떻게 조정하고 관리하느냐에 따라서 우리 시도 영향을 받을 것으로 봅니다. 네. 그 어떻습니까? 이제 조성센터장 천안과 아산은 이제 수도권하고 이제 가깝지 않습니까? 그래서 그런지 천안과 아산에서 다수 이제 발생하고 있고 또 계룡시에서도 강화문 집회 관련자들 몇 분이 또 이제 추가 확진됐는데 충남 상황 어떻습니까? 네, 우선은 지리적으로 인접해 있으니까 영향을 많이 받을 수밖에 없고요. 또 천안 아산 지역은 수도권과 가까운 측면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충남권 내에서만 보자면 밀도가 가장 높은 지역입니다. 밀도요, 인구 밀도요. 네, 그렇습니다. 아무래도 밀집해 있고 교류가 많다 보면 감염에 노출될 확률이 커지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있어서 환자 발생 수가 많아지는 것은 뭐 당연한 수순이라고 생각이 네. 들고요. 단순한 숫자도 중요하기는 하지만 전체 인구에 비해서 지금 어느 정도 수치를 갖고 있다. 이런 정도의 분석도 상당히 필요한 것 같습니다. 네. 그런 의미에서 그 계룡이라든가 이런 곳에서 지금 나타난 상황의 경우에는 계룡시 인구가 사실 얼마 되지 않거든요. 그런데 지금 광화문 집회발로 추정이 되는데 이제 교회에서 확진자가 관련해서 4명의 확진이 어제 나왔습니다. 그런 것은 실제로 이제 광화문 집회에 참석했는지 여부도 사실 파악이 되지 않고 있던 그런 네. 교회였기 때문에 이렇게 숨어 있는 감염이 어느 정도나 관리되느냐 하는 것이 앞으로의 추세를 결정하는데 결정적인 요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네. 그 서지원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농촌에 사시는 분들은 우리 농촌은 그래도 이 코로나19 좀 안전한 편이야 이런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 농촌 지역에 있는 시군에서도 이제 계속 발생하는 어떤 추이를 모이고 있기 때문에 좀 걱정인데요. 저 어떻습니까? 인구 밀도에 따라서 이제 덜 발생한다. 이러한 어떤 관행 그것도 무너지고 있는 것 같아요. 예, 대표적인 게 이제 저희가 2, 3월 달에 대구 경북 사태를 네. 겪으면서 저희들이 굉장히 조심하고 그 서로 격리를 많이 하고 사회 활동을 줄이면서 그때는 급격히 줄어서 저희가 5월, 6월 달 좀 안심할 수 있는 상황까지 갔었는데 네. 이번에 이제 그 이태원 사태 이후 그다음에 8.15 집회 뭐 이런 것들 겪으면서 그 사람들이 많이 모이면 많이 번진다라는 걸 다시 경험하고 지금 이제 걷잡을 수 없는 정도로
2차 대유행의 초기 단계까지 진입이 됐거든요. 그래서 이 상태가 계속된다고 하면 다음에 이제 9월 말 10월 초를 겪으면 추석 명절을 겪게 되는데 그때까지 이걸 잡지 못하면 그때는 정말 뭐 2차 팬데믹을 우리나라가 경험하는 그런 사태로 갈 수 있어서 지금 9월 6일까지 2차 그 대책으로 격리 조치를 겪은 거, 요것이 네. 효과를 나타내지 않는다고 하면 앞으로 명절을 끼면서 정말 확 퍼질 수 있는 그런 네. 사태까지 예측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8.15 광화문 집회 이후에 이제 지역에서도 이제 산발적으로 이제 나왔었는데 지금 굉장히 그 수치가 높아졌단 말이죠. 자, 그 지역의 발생 추이 한번 볼까요? 한 200명 가까이 되는 것 같아요. 대전, 세종, 충남이 8월 15일 이후에 윤현 과장 뭐 데이터 좀 갖고 계신 거 있습니까? 예, 우선 그 대전이 어제 이제 0시 기준이죠. 저희가 이제 241명입니다. 그렇게 하고 세종이 네. 65명, 그다음에 충남이 305명이 발생했습니다. 이제 특히 이제 8월 14일 이후를 보면 대전이 72명이고요. 세종이 15명, 그다음에 충남이 108명이 발생됐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이제 그 3개 시도가 이제 뚜렷하게 증가 추세를 보이고 있어서 좀 걱정이 커지는데요. 또 이제 확진자 중에는 또 기자도 지금 등장하고 있거든요. 뭐 국회 출입 기자, 뭐 사진 기자 한 명이 확진 판정을 받아서 이제 국회가 폐쇄됐는데 대전시 출입하는 기자도 감염이 됐죠. 그래서 대전시장은 이 검사를 안 받은 것 같고 밀접 접촉자로 분류됐던 보건복지국장 실무 책임자가 이제 검사를 받았고 또 이춘희 세종시장도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이제 그 확진은 안 됐죠. 그래서 일단 활동력이 그 큰 어떤 특정 인물이 또 걸리면 이게 또 파급이 된단 말이죠. 자, 정세현 교수 어떻습니까? 그 활동력이 큰 사람에 대한 뭐 주의 관찰 조심해야 되겠죠? 예. 그리고 지금 상태는 이 네. 코로나 처음에 발생했던 그 1월, 2월 상황하고 좀 다른 것 같습니다. 근데 그때는 이 누가 활동력이 큰 사람의 동선을 잡아서 네. 그렇게 그 사람과 접촉했던 사람들 이렇게 관리했던 것이 가능했던 반면에 사실은 지금은 그렇게 활동력이 큰 사람 네. 그런 사람들의 동선을 관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지금은 이게 전반적으로 퍼져 있기 때문에 그것만으로는 안심할 수 없고 그러니까 그때만 해도 국민들이 그랬던 것 같아요. 나는 네. 그 사람하고 접촉하지 않았으니까 괜찮다. 네. 그래서 느슨해진 면이 있는데 지금은 그런 상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고 모든 국민이 나도 걸렸을 수도 있다. 이런 상태로 네. 여기 대처해야 되지 않나 그런 상황이 온 것 같습니다. 네. 이제 대처에서 가장 중요한 게 이제 감염 경로를 신속하게 파악하는 건데요. 지금 추세는 N차 감염 그러니까 확진자를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또 접촉하고 N차 접촉으로 이어지는데요. 자, 감염 경로 파악 쉽지 않을 거라는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서지원 박사 어떻습니까? 이제 의사이시면서 직접 환자를 좀 맡고 계신데 감염 경로 파악 안 되는 케이스는 어떤 케이스인가요? 지금 그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네. 그 동선이 밝혀지지 않는 환자들에서 발생이 많아지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 환자인지 아닌지 감별이 안 되고요. 그래서 네. 일단 저희 같은 경우는 열이 나는 환자가 오게 되면은 전부 다 체온 재고 네. 이 발열이 있으면 전부 다 선별진료소로 먼저 들렀다 오시라고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정말 내가 어디에 갔다 오지 않았다 하더라도 주변에 다른 사람들 통해서 나도 모르게 N차 감염이 되는 경우가 꽤 많기 때문에 네. 지금 내가 일단 열이 나면은 선별진료소를 먼저 들러서 내가 감염 가능성을 항상 염두에 둬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2, 3월 달 대구 경북 사태는 내가 만나지 않았으니까 나는 안심해도 되지만 지금은 내 옆에 누가 긴지 정말 아무도 알 수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러니까 서로 조심하고 서로 피하는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네. 그래서 지난번 역학조사관 분이 오셨었는데 그분도 워낙 환자가 많으니까 네. 이게 일일이 다 파악할 수 없는 상황까지 가고 있거든요. 그렇다고 모든 사람의 다 CCTV를 동선을 추적할 수도 없는 부분이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정말 서로 네. 환자가 많아지면 뭐 아무도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이 가게 됐죠. 그 조성센터장 어떻습니까? 이제
이 감염 경로 추적하는 것이 이제 전문적인 지식을 갖고 있는 역학조사관이 하는데 이 또 질병계통의 부서 공무원분들이 뭐 측면 지원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확진자 수가 늘면 그 역학조사관이 전문성이 있더라도 감염 경로 확인하는 데까지 또 시간이 많이 걸린단 말이죠. 이에 따른 또 우려가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생각 갖고 계신가요? 우선은 지금의 경우는 이제 그 기존의 그 환자들에 대해서 다 동선 추적을 하면서 우리나라가 그 추적 관리를 계속 잘 해왔다는 데 있어서는 뭐 누구도 의견을 달지 않는 것 같은데요. 환자 수가 많아지면 그럼 어떡할 것이냐라는 것에 대해서는 꾸준히 걱정이 있기는 했습니다. 네. 그리고 깜깜이 환자가 점진적으로 늘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서도 지속적인 경고가 있었고요. 지난 그 광화문 집회가 있기 전 그 8월 13일, 14일 단계까지만 하더라도 네. 이전에 6월 말에서 7월 초, 그러니까 7월 11일까지 정도 상황에서 봤을 때 깜깜이 환자 비율이 한 9% 정도대를 유지를 했거든요. 우리가 그 생활방역이라고 불렀던 네. 그 사회적 거리두기 1단계 수준에서 요구되는 수준이 5% 단계입니다. 5% 단계인데 그것을 이미 넘어선 상태였고 그 7월 말에서 8월 초 그러니까 8월 13일까지의 상황을 보면 이것이 13%를 상회를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게 점진적으로 깜깜이 환자가 늘어나고 있었다는 것을 알 수가 있고요. 그리고 지금의 단계에서는 사실은 검사를 받지 않고 있는 인구가 정말 많이 늘어났다라는 생각이 드는 것이 이 깜깜이 환자가 중간에 껴있게 되면 사실은 동선 추적에서 중간 경로가 차단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차단된 경로 이후에 있는 환자들마저도 깜깜이 환자로 분류가 될 수밖에 없거든요. 그런 측면에서는 더욱더 그 추적이 어려워지는 그런 상황도 벌어지고요. 환자가 일단 많아지면 그 역학조사관 내지는 역학조사에 도움을 주고 있는 지금 방역 당국의 관계자들이라 하더라도 업무 부하가 많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추적 상황에 있어서는 사실은 협조가 가장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네, 깜깜이 환자라고 하죠. 이제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은 그러한 감염자분들, 확진자 5명 중에 1명은 빨리 이 감염 경로 파악하는 것이 어렵다고 하는데 그만큼 언제 어디서 어떻게 누구를 만나서 확진된 것을 모른다는 것은 또 이제 추가적인 어떤 확진의 감염성에 노출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또 대전시장은 이제 확진되지 않았지만 아마 업무 어떤 활동의 반경이 줄어들 것 같아요. 왜냐하면 보건복지국장이 당장 이제 2주 자가격리 들어간 거죠? 네, 맞습니다. 그 행정적으로 방역 어떤 그 활동 업무 지시에는 좀 문제가 없겠습니까? 예, 직접적으로 업무와 관련돼서 문제는 없고요. 왜냐하면 재택근무를 해서 지금은 원택근무의 시설들이 잘 보편화돼 있기 때문에 수시로 업무 지시라든지 관리를 하고 있고요. 그래서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그 공공기관의 이러한 그 접촉면이 늘어나면서 다양한 부류에서 확진자에 준하는 분들이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이걸 어떻게 통제하고 청사의 방역을 잘 할 것인가 이런 부분에 있어서는 저희도 근본 계기를 가지고 철저하게 청사 관리를 하고 있고요. 이전에도 철저하게 이렇게 잘 돼서 매뉴얼대로 잘 돼서 이번에도 금방 매뉴얼에 의해서 바로 수습될 수 있었던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큰 문제가 없다는 말씀을 드립니다. 그 정세은 교수 어떻습니까? 이제 방역 당국에서도 이 미확인 경로 이 파악에 이제 아무래도 신경이 많이 쓰이고 그럴 텐데요. 자, 그 확진자가 늘어나는데 이 감염 경로가 확인되지 않았다. 이런 것들이 이제 또 다른 어떤 증가 요인이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당연하죠. 확진자, 감염 경로를 알 수 없는 확진자가 늘어난다라고 하는 것은 사실은 어떻게 해도 적극적인 어떤 대응이 좀 어려운 정부나 방역 당국에서 대응이 어려운 그런 상황을 야기한 것 같고요. 앞으로는 사실은 이제 조금 있으면 추석이 다가오기 때문에 더욱더 이 상황이 좀 어려워진 것 같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정부에서는 지금 3단계 격상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다 이유가 있는 상황이고 추석 때문에 그렇다. 그렇죠. 네. 그 전에 하여튼 상황을 좀 면밀하게 좀 예의주시해서 어떤 그 3단계도 열어놓는 가능하다. 필요할 수 있기 때문에 좀 준비하는 그런 수준에까지 저희가 온 것 같습니다. 네, 그렇군요. 자, 서지훈 박사 어떻습니까? 네. 이제 그 잠잠하던 어떤 확진 사례가 이제 급증하고 있단 말이죠. 자, 급증하는 어떤 그런 원인 가장 큰 게 어디에 있다고 보십니까? 그 지난번 그 방송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 감염 재생산 지수를 보고 이제 향후 얼마나 발생할 수 있지 예측을 하게 되는데요. 지난번 그 가장 큰 높을 때가 2.83까지 올라갔거든요. 그리고 2.83으로 계산하면 지금 하루에 이제 300명, 400명 이렇게 발생하는데 지금 예측 모델에서는 9월 3일까지 1,000명을 넘게 발생할 수도 있다라고 지금 예측. 1,000명이요? 하루에요? 예, 그렇게 되면은 정말 폭발적인 증가로 이루어지기 때문에 그 재생산 지수를 1 밑으로 떨어뜨려서 지난번 6, 7월 달에 0.73 뭐 이 정도까지 떨어지게 되게 되면 앞으로 환자 수가 줄어드는 쪽을 경험하게 되는데 네. 지금 파주 스타벅스 사건 같은 경우는 그 아까 말씀드린 깜깜이 환자가 27명의 환자까지 감염을 증가시켰거든요. 네. 그러면 N수를 27로 놔야 되는데 27이 되면 뭐 이건 뭐 예측할 수 없는 폭발로 갈 수 있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전부 다 줄여주면서 사회적 거리를 줄이고 지금 2차 그 조치처럼 서로 잘 지켜서 그게 돼야 되는데 그래도 지난 주말에 그 고속도로에 핸드폰으로 추정한 게 한 16% 줄었다고 하는데 지금 정부에서 예측하는 50% 이하로 좀 떨어져 줄 때 이것이 감염이 더 확산되지 않고 줄을 수 있다고 생각할 수 있기 때문에 사회적인 이동이나 이런 부분들을 감소시켜야 되는 네. 목표가 거기에 있다고 생각됩니다. 지금 서 박사께서 말씀하신 그 16% 감소됐다 이런 얘기는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 조치로 인해서 주말에 어떤 차량 교통 흐름이 그만큼 줄었다라는 것으로 이해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생소한데 감염 어떤 재생산 지수 현재 계속 걸리고 그런다라는 뜻으로 이해되는데요. 자, 이 조성센터는 어떻습니까? 이 감염 재생산 지수에 따르면 하루 1,000명 이상 감염자 나올 수 있다. 이런 얘기 벌써 나오고 있는데 그렇기 때문에 정부가 3단계 격상 얘기 꺼내는 걸까요? 어떻습니까? 그 부분 그런 측면 충분히 고려 가능하다고 생각합니다. 3단계 격상에 대해서는 정부가 꺼낸다라는 것도 있지만 네. 실제로는 이제 그 어느 정도 전문가들이 이제 3단계 격상에 네. 대해서 강하게 주장을 하고 있다라고 아니면 요청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 더 맞을 것 같습니다. 지금 그 당장 격상해야 되는지 아니면 네. 조금 어떻게 접근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전문가들은 지금도 3단계가 이미 늦었다라고 평가하는 측면들이 많이 있습니다. 말씀해 주신 것처럼 그 감염 재생산 지수 그러니까 한 사람이 걸렸을 때 몇 명을 전파시키느냐 하는 것인데 이것이 지금 거의 3 수준까지 가 있다는 것은 오늘 100명이면 내일은 그 잠복기를 거친 이후에 나타날 수 있는 가능성이 3배가 된다는 것인데 그런 식으로 이제 4 내지 5일 이후에 늘어나는 추세를 본다면은 1,000명 이상 충분히 가능한 수치가 이미 다다라 왔고 그리고 이런 것들을 다 배제하고서라도 그 지금 가지고 있는 병상의 규모라든지 의료진의 그 어떤 피로도라든지 이런 것들을 생각할 때는 지금 3단계 수준을 지금 당장이라도 시행해서 어느 정도 그 충격을 줄여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는 측면이 있는 거고요. 반대로는 또 우리가 방역의 측면에서 의료적인 측면만을 고려할 수 있는 상황은 아니고 정부 입장이라는 것은 또 사회경제적인 여러 파장들을 생각하지 않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의 고민은 지금 꾸준히 이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오히려 여론의 추이를 본다라고 하는 것이 솔직한 답이 아닐까라는 생각이 들 정도입니다. 네. 자, 그러면은 이제 이 지수상으로 3이라는 것은 한 명이 감염되면 또 다른 3명을 또 확진되게 되는 그런 과정이 이르는 거라는데, 자, 그러면, 뭐, 이게 이제 종합적인 의견이 모아서 3단계로 갈지 안 갈지를 이제 최종적으로 정부가 이제 결정할 텐데, 자, 문인환 과장님. 네. 뭐, 대전시 입장에서는 3단계 가야 됩니까?
아직은 시기상조입니까? 저희가 이제 1, 2, 3단계가 나눠져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가 1단계에서도 유지를 했을 때도 2단계의 내용을 준용을 해서 일부는 쓰고 방역 수칙을 네. 발표를 했었고요. 또 지금도 2단계를 저희가 지금 실시를 하고 있는데 사실은 몇 가지는 또 3단계에 준하는 네. 내용들을 갖추고 있어요. 그래서 지금 정부에서도 아마 많은 고민들을 하고 있을 텐데 꼭 숫자를 3단계로 가냐 안 가냐의 문제보다도 그 내용이 중요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희가 봤을 때는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굉장히 강력한 조치를 취하고 있고요. 이 조치들이 현장에서 어떻게 이루어지고 또 점검이 이루어져서 실생활 속에서 시민들이 어떻게 협조를 하고 있느냐 이런 부분들을 점검해 나가는 부분이 굉장히 내실 있게 실천이 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것 같아요. 네. 그래서 그런 걸 통해서 좀 더 우리가 이제 접촉면을 줄인다든지 방역 수칙에 따라서 거리두기를 하면 조금 더 나은 결과를 얻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이 됩니다. 네. 자, 조성센터는 어떻습니까? 이제 우리가 3단계 조치 얘기를 이제 계속 이제 자주 듣게 되는 편인데요. 3단계 조치, 뭐 제가 알고 있는 상식선에서는 공공기관뿐 아니라 민간 사업장도 필수 인력을 빼고는 재택근무를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고 있습니다. 자, 충남 지역의 전문가 그룹 또 공직사회 분위기 어떻습니까? 3단계 가야 됩니까? 3단계에 대해서는 지금 뭐 충남뿐만 아니라 정부 중앙부처에서도 사실은 이렇다 할 해답을 내놓지는 못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3단계가 된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에 대해서 시민들이나 정부 관계자들도 명확하게 어떤 기준을 이제 물론 기준점은 가지고 있지만 그것을 어떻게 시행했을 때 어떤 변화가 있을지에 대해서 예측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것이 사실입니다. 지금의 상황은 사실 누구도 겪어보지 못한 상황이고 또한 이 사회적 거리두기의 기준이라는 것 자체도 지난 6월 28일에 처음 발표가 됐습니다. 이전에 우리가 뭐 2월, 3월, 4월을 거치면서 생활 속 거리두기라든가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라든가 아니면 완화된 사회적 거리두기 이런 단계들을 거쳐오면서 있었던 혼란들 때문에 그것을 어느 정도 지침화해 놓은 것이 발표가 된 게 6월 말이고요. 그거에 따르면은 사실은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생활 속 거리두기 이 수준의 내용들이 1단계에 해당하는 내용이 되고요. 지난 주말부터 전국적으로 이제 시행이 된 2단계 거리두기 자체도 사실은 상당히 강화되는 수준의 제한이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금 일부에서 지금 대전시 말씀도 해주셨지만 모든 지자체들이 아마도 1단계 수준이지만 2단계에 준하는 내지는 2단계 수준이지만 3단계에 준하는 것들을 일부 차용해 와서 쓰고 있고 대부분의 또 공공기관이라든가 이런 곳에서는 지금 필수 인력을 제외하고 재택근무를 한다는 것을 이미 시행하고 있기 때문에 실제로는 3단계에 갔을 때 더 있을 충격이라는 건 실제 민간 부분으로 확대되냐 안 되냐의 문제이거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은 이 민감한 영역이다라는 측면이 강해서 사실 조심스러운 입장이다라고 보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 이제 대전시의 입장에서는 지금 이제 사회적 거리두기 2단계지만 2단계를 훨씬 상회하는 3단계에 가까운 조치다라고 얘기했고 또 교회 성가대 관련 확진자가 다수 나오고 있는 광주광역시장은 또 이건 사실상 3단계 조치다. 모든 활동 자제해라.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있는데요. 자, 의료계 입장에서는 2단계하고 3단계를 구분해서 하려면 구분해서 이 좀 정리를 하자면 자, 3단계가 되면 확진자가 확 주는 겁니까? 아니면 그런 단순하게 기대하고 있을까요? 서진 박사? 그 3단계의 발령 기준은 이제 보면 2주 동안에 환자가 100명 내지 200명씩 계속적으로 발생되거나 또는 그 며칠에 걸쳐서 전날에 비해서 2배로 환자가 증가하는 그러니까 더블링이라고 하는 것이 2번 이상 발생한다거나 아니면 전문가들이 요청할 때 3단계로 격상을 하도록 지금 정부에서 그 조건을 내놨는데요.
지금 상황에서 보면 역학 전문가들이나 감염병 전문가들 입장은 3단계를 벌써 시행했어도 좀 늦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늦었다 지금. 예, 그래서 네. 의학적인 쪽으로 얘기를 한다고 하면 환자 발생을 줄이기 위해서는 3단계를 실시했어야 하는 것이 맞지만 지금 3단계가 실시되면 저희가 2월 달 그 대구 경북에서 겪었던 것처럼 사람들이 밖에 전혀 돌아다니지 못하고 내가 필요한 생활 필수품도 사기가 어려운 상황까지 가는 격리가 시행돼야 되기 때문에 네. 지금 그 상황을 지금 저희가 다시 또 맞아서 2, 3주를 지내라고 할 때 그걸 겪어낼 수 있는 사람이 정말 얼마나 있을지 그것도 네. 좀 어려운 부분이고 그것도 뭐 경제적인 쪽으로 말씀해 주시겠지만 그런 상황에 우리나라 경제가 받는 충격이라든가 이런 것들은 예측할 수가 없는 거죠. 네. 근데 이게 이제 의학적에서 얘기하는 게 3단계를 먼저 실시하면 그것이 환자를 확 떨어뜨려서 네. 초반에는 경제가 죽을 수 있지만 사람들이 병이 줄었기 때문에 활동이 다시 재개돼서 좋아질 수 있다라고 하는 측면도 있고 또 하나는 그렇게 됐을 때 경제가 확 죽어서 앞으로 불씨를 살리기 어렵다라고 하는 L자 곡선으로 가겠다 이런 얘기들이 되면 네. 그걸 3단계를 하는 게 과연 옳은 것이냐 하는 부분이 있어서 그거는 아까 말씀하셨처럼 저희가 전혀 가보지 않은 길이기 때문에 누구도 이것이 옳다 저것이 옳다라고 얘기하기는 좀 어려울 것 같습니다. 네, 지금 서지원 박사 말씀으로는 뭐 3단계 격상 뭐 지금도 늦었다 빨리 해라 뭐 이런 입장을 내놓고 계신데요. 자, 경제계 입장은 글쎄요 잘 모르겠습니다. 자, 경제학을 전공하시는 정세영 교수 뭐 경제계 동향 어떻습니까? 당연히 3단계로 격상이 돼서 거의 모든 이동이나 모임이나 이런 것들이 금지가 된다라고 하면은 경제에 미치는 타격은 지난 1분기, 2분기보다도 더욱 심각할 것 같습니다. 네. 지난 1분기, 2분기에 마이너스 성장을, 심각한 역성장을 경험하였는데요. 그때만 해도 그래도 1단계 뭐 정도 수준이었는데 3단계로 곧장 시행이 된다라고 하면은 정말 심각한 상태인데요. 저는 그 3단계로 격상했던 그 사례로서 들 수 있는 것이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국가에서 코로나 초기에 이제 시행했던 뭐 이동 제한까지 포함하는 그런 조치였는데요. 두고 보면은 지금 중국은 거의 그 문제가 해결이 돼서 지금 경제가 정상화됐거든요. 사실은 심각한 셧다운이나 락다운을 하게 되면 단기에 잡힐 수 있는 것은 맞지만 그러나 이런 점은 있습니다. 중국이나 베트남 같은 경우는 여전히 사회주의 경제에 가깝기 때문에 국가가 그것을 강제할 수 있고 국민들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 있었다라는 점인데요. 지금 우리 사회가 지금 겪고 있는 문제는 이 1단계, 2단계에도 동참하지 않는 사람들이 존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이 상태에서 3단계를 간다고 해도 여전히 그 수칙을 지키지 않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다고 하면 3단계에 가서도 효과가 없을 수 있거든요. 그래서 저는 일단 3단계 가기 전에 3단계에 대한 어떤 준비, 지금 이 3단계에 준용하는 그런 조치들을 취하고 있다고 하셨는데 그래서 2.5단계 정도의 준비를 하면서 한편으로는 그 지키지 않는 그런 집단들에 대한 좀 강력한 어떤 처벌이라던가 이제 그런 것들을 도입해서 3단계로 갔을 때 만약 간다고 한다면 아주 짧은 시간 안에 그 문제가 해결될 수 있는 이제 그런 분위기를 좀 마련해야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문희는 과장 어떻습니까? 네, 의료계에서는 뭐 지금 당장 3단계 가자. 경제계에서는 뭐 이거 앞으로 어떻게 될지 모른다. 너무 위험하다. 이런 입장인데 자, 이제 지방정부하고 또 중앙정부가 이제 의견을 모아서 3단계로 갈지, 가면 또 언제 갈지 이러한 논의가 아마 지금 물밑에서 이루어질 걸로 보고 계신데, 자, 문인환 과장 의견 어떻습니까? 예, 매일 그 중대본 회의를 통해서 논의가 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특히 저희 시 같은 경우에는 이제 수도권 유입에 의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 외부 요인이 가장 크거든요. 그래서 이제 수도권은 이제 굉장히 심각한 상황이기 때문에 3단계에 대한 고려라든지 이런 게 많이 높아진 것 같습니다. 저희 시도 지금 숫자는 작지만 상당히 내재된 그 감염원들이 존재하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중앙의 동향이라든지 이런 것을 같이 협의해가면서 조치를 취해야 될 것 같고요. 다만 그
앞서 말씀을 다 드렸지만은 사회적 경제적인 그 비용이 굉장히 큽니다. 3단계에서는 3단계는 이제 고위험 시설뿐만 아니라 중위험 시설도 네. 운영 중단을 해야 되기 때문에 중위험 시설들은 굉장히 우리 일상하고 관련이 많은 시설들이 많습니다. 그렇기 네. 때문에 우리 시민들이나 국민들이 그 부분을 감내해야 되고 그로 인한 파급 효과들이 여러 분야에서 나타날 수 있기 때문에 중앙 정부에서도 수도권의 그런 지금 아주 그 위중한 상황임에도 신중을 기하는 것은 그런 면이 있다라고 보고요. 우리 시 같은 경우는 지금 2단계에서 3단계를 일부를 준용하고 있지만 3단계 갈 것에 대비해서도 나름대로 매뉴얼들을 준비해 놓고 있습니다. 네. 자, 이제 이주열 하는 총재가 올해 우리 경제 성장률 마이너스 1% 기록할 것 같다. 뭐 마이너스 1%라기도 세계적인 흐름에서는 또 이게 우리가 잘 방어하고 있다 이런 얘기도 나오고 있습니다. 하지만 3단계 조치가 이제 장기간에 걸쳐서 진행이 되면 우리 경제 좀 굉장히 어려워질 거다 이런 얘기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자, 이제 조성센터장님 의견 어떻습니까? 3단계 지금 해야 될까요? 안 해야 될까요? 늘 이런 논란 고민에 빠지게 되는데요. 어떻습니까? 진짜 방역과 이런 여러 가지 정부의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움이 클 수밖에 없는데 실제로 이제 3단계 조치가 취해졌을 때는 국민들의 생활 불편도 상당히 감수해야 되는 부분입니다. 그러니까 네. 우리가 사회적 합의를 이끌어낼 당시에 그 부분에 대한 그 정확한 정보 제공도 필요하다고 생각이 드는 부분인데요. 우리 국민들이 보통은 이제 뭐 얼른 3단계를 해서 봉쇄를 하면 상황이 더 좋아지는 것 아니냐라고 막연하게 생각할 수는 있는데 지금 2단계에서 3단계에 넘어갈 때 가장 그 큰 변화라고 하면 모임이나 행사, 집합의 규모가 10명 이내로 줄어듭니다. 그런데 이 10명 이내라는 것이 많은 분들이 조금 오해를 하시는 게 있어요. 내가 조성한 모임이 10명이냐 하는 것이 아닙니다. 아, 그래요? 동일 구획 안에 사람이 들어있는 숫자가 10명 이내로 조정되어야 된다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는 가정 내에서의 활동, 가족들을 만나는 정도의 수준 외에는 모든 활동이 멈춘다라고 보는 게 맞고요. 우리가 기준점을 제시한 것과 가장 유사한 곳들이 이제 올 초에 뭐 유럽이나 미국에서 봉쇄 조치를 했던 그런 국가들일 텐데 네. 그 기준에 준해서 생각을 해본다면은 실제로는 우리가 이제 우리 기준에서도 있지만 중위험 시설 말씀해 주신 것처럼 PC방이나 뭐 학원이나 이런 곳들도 다 멈추게 되고 원칙적으로는 음식점도 영업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게 되면 실제로 이 자영업자들 비중이 높은 우리나라에서 상당히 어려움을 겪을 수밖에 없고 그것이 2차, 3차로 연쇄적인 좀 경제 어려움으로 파급될 수가 있다. 이런 상황이 좀 벌어지게 되고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민간 기업들도 재택근무 비율을 높여야 되기 때문에 그런 것들에 대한 부담, 경제적인 하중 이런 것이 당연히 커질 수밖에 없고 이것을 장기적으로 지속해내기가 상당히 부담이 클 겁니다. 근데 미국이나 유럽의 경우에 보더라도 2분기 한 3개월 기간 동안 계속해서 이루어졌거든요. 그런 여파로 인해서 사실은 경제적인 충격 이 부분이 우리나라에 비해서 3배, 4배 정도 수준에 이르렀습니다. 네. 그리고 생활 불편도 말할 수가 없었고 또한 온라인 시장의 뭐 배달이라든가 아니면 생필품도 온라인으로 주문하는 경우가 많이 늘어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안에서 일어나는 또 물가 변동 이런 것들도 고려하지 않을 수가 없다고 보입니다. 네. 자, 문인환 과장, 뭐 조성센터장의 어떤 얘기를 들어보면 이 3단계 조치 함부로 갈 게 아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왜냐하면 지금 뭐 식당도 열 수가 없다고 말씀하시니까 굉장히 좀 중대하면서 엄중한 상황 속에서 결정 구도를 가져가야 되는 것이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이제 하지만 아까 서전 박사가 이제 꺼낸 그 개념 감염 재생산 지수. 한 명이 걸리면 3명을 감염시킬 수 있다. 이러한 논리라면 언제든지 3단계 갈 수 있다는 게 정부의 방침이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3단계 조치가 시행이 되면 우리 어떤 사회계층에서 어떤 계층에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까요?
본과장님? 예, 아무래도 지금 3단계 부분은 사실은 소상공인이라든지 취약계층 부분에서 직접적으로 파급을 미치는 거기 때문에 네. 이분들이 가장 서민 생활에 가장 큰 영향을 받을 거고요. 그리고 이제 사회 그 취약계층 부분에 대한 이제 돌봄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도 문제가 있는데 이런 부분은 또 이제 공공기관에서 대책이 있기 때문에 큰 문제는 없습니다. 다만 이제 저희가 3단계로 간다고 해서 전자도 말씀드렸지만은 모든 시설이 지금 준칙대로 네. 폐쇄가 된다든지 이런 부분은 아니고요. 사실은 정부에서도 3단계로 가더라도 일부분에 대해서는 아마 꼭 필요한 필수 시설이라든지 이런 것은 단계상에서도 운영이 되도록 돼 있고요. 다만 네. 영업시간에 제한이라든지 기타 이제 일부 융통성 있게 할 수 있는 네.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좀 나름대로의 뭐랄까요, 유연성을 좀 발휘해야 되지 않을까. 네. 그런 부분도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정세영 기자 어떻습니까? 이제 문인환 과장 얘기를 들어보면 3.0 어떤 조치가 아니라 한 2.5 내지 한 2.7 그런 어떤 그 수준을 달리하는 그러한 조치를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자, 그렇다 하더라도 2.5가 넘어가면 굉장히 관련돼 있는 분들은 누구나 다 우리 사회 구성원들이 힘들 것 같은데 정세훈 교수가 보기에 그래도 이제 우리 각 계층에서 어떤 분야에 종사하고 계신 분들이 가장 힘들까요? 예, 방금 말씀도 주셨는데요. 아무래도 대면 접촉이 많고 이 실내에서 밀집된 그런 영업을 하는 그런 업종인데요. 사실은 상당히 많습니다. 네. 식당 같은 경우는 이게 기본이고 예를 들어 피트니스 센터나 아니면 머리 미용실이나 네. 사실 거의 대부분이 다 우리 경제가 지금 서비스업 위주의 경제로 되어 있는데요. GDP 한 70%, 60%, 70% 가까이가 서비스업에 나오고 있는데 사실 서비스업이라는 것이 다 거의 대부분 대면으로 이제 이루어지기 때문에 비대면으로 가는 것은 아무래도 제한적이거든요. 네. 그렇기 때문에 학원부터 해서 거의 모든 경제가 좀 완전히 마비되는 것은 아니겠지만 상당 부분 50% 이상, 70% 가까이 마비될 수도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요. 그런데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사실은 유럽이나 중국이나 다들 셧다운을 했지만 미국 같은 경우에는 거의 효과가 없었다고 보여지거든요. 지금도 미국에 효과가 없었어요? 지금도 계속해서 늘고 있거든요. 근데 미국이 왜 그러냐면은 미국 국민들이 사실은 생각보다 그걸 지키지 않고 그렇습니까? 예, 여전히 마스크를 쓰지 않고 최근에 파주에서 재생산 지수가 3 정도 나왔다라고 하는데 그 경우에 그 직원들 같은 경우에 마스크를 쓴 4명의 직원은 아무도 걸리지 않았다고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여전히 지금 우리가 3단계로 가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중요한데요. 지금 현 단계에서의 이 수칙을 얼마나 잘 지키느냐. 이 위험성에 대해서 아직도 코로나 바이러스의 위험성에 대해서 그냥 감기처럼 지나가는 거겠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기 때문에 3단계로 가게 되면 국가 경제에 미치는 그 악영향이 너무 크기 때문에 지금은 모든 국민들이 합심해서 한 2, 3주 내에 한번 이걸 잡아보자라고 다시 한번 노력할 필요는 저는 있다고 봅니다. 네, 그래서 아주 그냥 좀 쉬운 길이 오히려 3단계로 가는 거고요. 그렇지만 더 어려운 길이 그렇지만 더 효과가 좋은 것이 현 상태에서 그 수칙을 잘 지키는 것이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서정 박사, 정부의 이제 어떤 입장을 좀 흐름을 보면은 3단계는 굳이 가고 싶진 않은데 상황이 불가피하게 갈 수도 있다 이런 그 입장을 어제 국민들한테 발표했거든요. 자, 그러면 3단계로 가지 않는 상황에서 방역을 잘해가지고 이 감염자 수를 누그러뜨릴 수 있는 방법이 있겠습니까? 현재로서는 어떤 백신이 개발됐다거나 아니면 치료 약제가 개발됐다고 하면 확 줄일 수가 있겠죠. 그렇지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지금 정 교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그 가장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 그러니까 사람들 만나는 거 줄이고 사회적 거리 유지하고 그다음에 마스크 열심히 쓰고 되게 요즘 날씨가 많이 덥고 힘드니까 코걸이로 쓰시는 분들이 많거든요. 여기다 코에다 걸치고서 많은데 그건 안 쓴 거하고 똑같습니다. 그래서 코를 완전히 막고 충분히 사람들하고 접촉하지 않도록 해주는 게 필요하고 그다음에 어디 밖에 갔다 오고 나면 손 열심히 닦아서
특히 비누나 다른 손 소독제를 씀으로 해서 세균을 충분히 줄여주는 그런 것들을 기본으로 돌아가는 것을 가장 잘 지키면 기본이 잘 됐을 네. 때 그 효과가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조성센터장도 한 말씀 해주시죠. 이제 충남 지역은 농촌 지역도 많고 또 고령자분도 계시단 말이죠. 네. 자, 이제 고령자분들이 그 농촌에서 좀 그 감염을 회피하고 피할 수 있는 방법도 뭐가 있겠습니까? 지금 코로나가 처음 발생했을 때부터 7월 초순까지는 시골에 있는 많은 경로당, 그 노인정들을 다 폐쇄했었습니다. 네. 그러다가 폭염주의가 이제 시작이 되면서 다시 이제 식사는 제공하지 않는 범위 내에 시간 동안은 오픈을 하도록 이렇게 변경을 했는데요. 실제로 그 접촉을 줄일 수 있는 방법, 그리고 가급적 접촉을 하더라도 식사를 하거나 이런 관계는 좀 자제를 하셔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특히나 요즘은 최근에는 그 노인 연령을 상향하는 것도 이제 언급이 되고 있기는 하던데, 실제로 65세 이상 내지는 70세 정도 네. 이분들은 본인들이 고령이다라는 취약계층이다 이렇게 사실 생각하지 않으시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상은 위험도가 높은 부분이라는 것을 인지하시고 또 가급적이면 외출을 자제하시는 네.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이제 끝날 때까지 끝난 게 아니다 이런 말이 있죠. 이제 다시 확산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는 이 코로나19 상황과 이제 딱 걸맞는 그런 말인 것 같습니다. 이 코로나19 확산 이 가장 큰 주범 우리 마음속에 방심이 아닐까 싶습니다. 2차 대유행 기로에 선 만큼 이 다수가 모이는 자리 주말에도 좀 자리를 피했으면 하고요. 또 외출 시에는 마스크 꼭 착용하셔야겠습니다. KBS 생생토론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감사합니다. 팀의 팀장급 검사들을 유임시켰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국 최대 검찰청 서울중앙지검의 차장 4자리는 전부 3사람으로 채워졌습니다. 이 가운데 관심을 모은 1차장엔 김욱준 4차장이 이동해 검언유착 의혹 사건 수사를 이어가게 됐고, 3차장 자리는 구자연 법무부 대변인이 채웠습니다. 윤 총장의 임 역할을 했던 권순정 대검 대변인은 전주지검 차장검사로 전보 조처됐고, 이창수 중앙지검 형사 2부장이 후임 대변인으로 임명됐습니다.